네, 우유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네. 우유만 먹으면 배가 살살 아파지는 분, 또 우유는 성장기 아이들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유가 성인, 특히 장년층에 필요한 식품이라고 하네요. 네, 운동 후에 먹는 우유 한 잔은요, 이 체력 보충에 효과적이라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얀 보약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우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는 식구들이 많아서 좀 소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마트에 오고 한 번 정도는 집 가까운 곳에서 한 번 더 사고. 네, 한국인들의 식습관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유 한 잔이면 나트륨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성장에도 좋고요. 어르신들 골다공증에도 좋아서 사실 가정집들 냉장고마다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 바로 이 우유인데요. 오늘 우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혜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워낙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나요? 보통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칼슘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비롯해서 110가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우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락토페린이라는 물질은요, 면역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항염증 효과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네. 또 조사에 의하면 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우리 위암을 일으키는 균이잖아요. 예. 그 균의 증식도 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식도암이나 위암의 빈도도 줄여주게 되고요. 칼슘이 많기도 하지만 우유 안에 들어있는 유당이나 또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칼슘 제품보다도 칼슘의 보충제로서 굉장히 영양상 가치가 높습니다. 네. 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네. 영양소가 풍부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네, 하얀 보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원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국인이 음식을 짜게 먹는데 나트륨 제거에 우유가 좀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균 권장량에 비해서 한 2.5배 가까이 2.5배. 네, 나트륨 예. 섭취가 많고요. 네. 또 이 외식을 즐겨한 남성분이라면 대여섯 배까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나트륨이 많으면 고혈압 같은 성인병도 있고 비만도 올 수가 있는데 우유가 나트륨을 낮춰준다기보다는 나트륨이 높을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시켜 주는데요. 칼륨이 높은 음식이 토마토나 또는 이런 오렌지나 채소에 많은데 우유에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짜게 드시거나 우리 또 성장기 아이들 스낵이나 과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 염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짜죠. 예, 예. 그런 경우는 물론 안 먹는 게 좋겠지만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이 필요한 칼륨이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히 필요한 그런 식품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탕을 먹어도 네. 그냥 먹어도 되는데 꼭 소금을 듬뿍 쳐서 먹거든요. 뭔가 싱거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뭔가 전을 먹어도 간장을 찍어서 먹어야 간장을 찍어 되고. 먹고. 이 나트륨 우리 생활에 아무리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 그렇게 좋은 우유를 할지라도 그림에 떡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우유만 맛있다면은 화장실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는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이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소장에서 이걸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고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산과 가스가 형성이 되면서 배가 부글부글하고 설사가 나고 그렇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대개 우유, 찬우유에는 반응이 많은데요. 유제품에는 반응이 적은 경우가 있어서 다른 제품으로 대처를 해서 먹거나 조금씩 먹는 양을 늘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몸에 안 맞는다고 포기하는 건 조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아기 때는 우유를 조금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네. 어른일 때보다. 사실 아기 때는 안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당 분해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 괜찮은데 안 드시다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인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80~90%가 이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80%가요? 그리고 흑인인 경우에는 한 70%, 그 미국에 있는 백인인 경우에는요 8%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한 편이죠. 네. 아, 참 이거 몸에 좋은 우유를 못 먹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 우유를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유당 불내증이 있다고 해도요 노력을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먹었을 때 설사가 나거나 배가 아프다고 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컵씩 조금씩 늘려가면요 이게 없어져요. 네. 예. 그래서 그 과민한 거를 좀 줄여주는 방법, 조금씩 자주 먹는 거, 그리고 차게 드시면 장에 자극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요. 예.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거. 그리고 우유 플러스 어떤 간식을 같이 드시면,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면 괜찮으시고요. 예. 또 장이 워낙에 안 좋으시다면 정장제 이런 것과 같이 드신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저도 유당 불내증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체험해 보니까 자꾸 마시면은 그렇죠. 좋은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로 꾸준히 먹었거든요. 우유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먹자 했더니 요즘에는 그런 증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예. 자주 먹어야 됩니다. 네. 많이 예, 우유 못 드셨던 분들 그렇게 해서 고민하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유당 성분 때문에 속이 더부룩해지신다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소화가 잘 되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유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비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연천의 한 목장.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만 젖소 농장인데요. 다른 날보다 더욱 분주한 아침,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인데요. 요리를 공부하는 22명의 고등학생들이 오늘의 주인공.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인 우유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알아보고자 농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치즈 만들기는 여기 시작되는 치즈가 만들어질 때는 술을 기다려주시고요. 태어나서 처음 본 젖소를 다들 신기하게 바라보는데요. 역시나 아이들에게도 인기 최고입니다. 소가 생각보다 귀여웠고요. 또 먹고 싶어요. 매일 먹기만 하던 우유를 직접 짜보기로 한 학생들. 소의 젖이 매우 따뜻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또 방금 나온 젖도 되게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암컷 젖소 한 마리가 하루 생산하는 우유의 양은 약 33리터 정도인데요. 출산을 한 젖소에게서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짭니다. 갓 짠 우유를 바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싶지만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혹시 모를 세균을 없애기 위해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가축에서 갓 짜은 젖을 먹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아무것도 몰랐을 경우에는 그렇게 덜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는 뭐 의학적으로나마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무슨 뭐 브루셀라병이나 결핵균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제 우유 같은 거는 이렇게 살균 과정을 거쳐서 먹어야만 되죠. 또 우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치즈인데요. 우유를 응고시켜 만드는 치즈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일 때는 치즈는 수분이 훨씬 적고 우유는 수분이 한 80%가 더 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치즈가 훨씬 영양적인 양이 더 많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영양적으로만 따진다면 우유를 먹는 게 여러 가지 영양소가 더 있기 때문에 좋죠. 그러나 주로 단백질을 먹겠다고 생각하면은 치즈를 먹는 게 더 좋겠습니다. 치즈의 숙성 기간, 추가 재료 등에 따라 종류도 맛도 천차만별. 그게 바로 치즈의 매력이겠죠? 직접 만든 치즈와 여기에 아이스크림까지 신선한 우유로 만들어서인지 입에서 더 살살 녹는 것 같습니다. 우유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알았고요. 밥도 맛있게 먹었고 배운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사 먹던 치즈를 만들어서 먹어봐서 뿌듯했어요. 복장 아저씨 가족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분들, 바로 아기를 가진 주부들인데요. 3살 자녀를 둔 이은경 주부는 본인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우유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챙겨 먹는데요. 음식을 짜게 먹을 때는 나트륨 배출을 위해서 신경 써서 더 챙겨 먹는 편이에요. 특히 모유와 분유를 떼고 우유를 먹기 시작한 아이에게 더욱 신경 써서 우유를 챙겨 먹이고 있는데요. 하루에 200ml씩 2번 정도는 꼭 챙겨 먹이는 편이고요. 아기의 성장을 위해서 또 뼈도 자라야 되고 하니까 하루에 2번씩은 꼭 챙겨 먹이는 편이에요. 예전엔 그저 맛있게만 먹어오던 우유. 그런데 아기한테 우유를 주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를 데울 경우 위에 하얀 막이 생기는데요. 이걸 과연 먹여도 되는 건지, 또 우유를 데울 경우 영양소의 파괴는 없는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유를 데우면 하얀 막이 생기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우유를 갖다 이제 그릇에 넣고 끓이다 보면 위에 하얀 막이 생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혹시 안 좋은 거라서 뭐 걷어내고 이렇게 잡숴야 되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를 끓였을 때 생기는 막은 우유에 들어있는 유단백하고 유지방이 만들어서 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단백질하고 지방, 즉 유단백하고 유지방이 막을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먹어야 됩니다. 또래 주부들이 함께 모인 자리,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관심사는 아이들의 먹거리인데요. 음식 하나하나의 유통기한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주부들. 그 중에서도 우유는 신선함이 생명이라는 생각에 유통기한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유는 잘 상하기 쉬운 음식인 것 같아서요. 평상시에도 유통기한이 길게 남고 오래 남은 걸 구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먹는 거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조일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또 유통기한이 긴 걸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1일 정도.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50일까지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개인마다 민감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버리기보다는 냄새와 맛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우유를 맛있게 먹이고 싶은 주부들. 다양하게 먹이고 싶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데요. 우유는 그냥 아이가 빵 종류 먹을 때 같이 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계란찜에 넣어주면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도 나는 것 같아서 계란찜에도 자주 넣어서 요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빵, 간식과 함께 음료로만 곁들여 먹던 우유. 몸에 좋은 우유를 좀 더 특별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유로 만든 담백한 크림 소스가 매력적인 우유 스파게티. 그리고 우유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타락죽이 오늘의 요리. 먼저 우유 스파게티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우유를 준비해 주시고요. 스파게티면과 양파, 베이컨, 그리고 계란 노른자와 전분, 소금, 후추를 준비하면 됩니다. 조리와 제조법은 간단하지만 쉽게 만들어 놓으면 인류 레스토랑에서 먹는 크림 스파게티 못지않은 분위기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우유 스파게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게티면은 삶아서 준비해두고요. 양파와 베이컨은 프라이팬에 볶다가 우유를 듬뿍 넣어줍니다. 우유가 끓어오르면 계란 노른자를 넣어 저어주면 되는데요. 크림과 같이 걸쭉한 농도를 만들기 위해 전분과 소금, 후추를 약간 넣어줍니다. 아이들이 더욱 좋아하는 부드럽고 고소한 우유 스파게티 완성! 이번엔 임금님상에 올리던 귀한 음식 타락죽을 만들어 볼까요? 타락죽의 재료도 간단한 편인데요. 단호박, 꿀, 우유, 찹쌀, 소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타락죽은 우유와 호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드시면 성장 발육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으로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호박은 씨를 제거해서 찜통에 넣고 쪄줍니다. 쪄진 단호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믹서에 넣고 간 다음 냄비에 넣고요. 여기에 꿀과 우유, 약간의 소금을 넣고 끓여주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찹쌀을 넣어서 약한 불에 잘 저어 끓이면 완성! 스트레스로 자주 체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영양 만점 타락죽! 남녀노소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우유의 매력이 한가득! 하얀 보약 우유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저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유를 좀 데워 먹는데 네. 아까 주부님처럼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우유를 돌리면 막이 생기잖아요. 네.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먹어야 되는 영양 성분인 줄 몰랐습니다. 왠지 걷어내고 싶어요. 예. 네. 근데 도움이 되셨나요? 우유를 데워 먹으면? 저는 잠이 좀 잘 왔던 것 같아요. 아, 따뜻하니까. 네. 어떠셨어요? 예. 원장님, 정말 우유를 데워 먹으면은 숙면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불면증이 아주 병적인 상태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초기 불면증은 대체로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 걱정거리가 네. 많고 근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네. 이 우유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물질의 기본 원료가 됩니다. 네. 이 트립토판을 보충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형성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완을 시키고 좀 예민해진 감정을 좀 풀어주고요. 또 숙면에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예. 공부할 때 괜히 배고프니까 우유 데워서 먹어라 하면은 졸린 거 아니네요. 네, 그렇지만 너무나 극도로 예민한 상태만 유지한다면요 능률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숙면을 해야 할 때는 우유를 따스하게 데워서 드시면요 위장도 편해지고 긴장도 풀어져서 초기 불면증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우유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도 지금은 네. 좋아하는데 특히 흰 우유가 싫었어요. 예, 그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으로 나눠주도 막 버리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엄마 입장이 돼 보니까 아이들이 좀 우유를 먹기 싫어할 때 콩이 워낙 좋으니까 좀 두유를 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줘도 될까요? 두유가 나쁘진 않은데요. 예. 두유가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유 대신 두유.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우유는 사실은 그 소가 그 새끼 송아지한테 먹이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 동물성 단백질 성분인데 비해서요. 예. 우유는 식물성 콩으로 만든 단백질이라서 필수 아미노산에서도 부족한 성분이 있습니다. 아, 완전 식품은 아니군요. 완전 식품이 아니죠. 네. 그 두유인 경우에는 칼슘 성분이 굉장히 우유보다 낮아서 아. 그걸로 우유를 대신하다가는 아이들에게 칼슘도 부족하고요. 또 철분도 부족해서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두유인 경우에는 좀 당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단맛에 일찍부터 예. 길들여질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이유식하거나 돌이 지나서는 우유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는 두유로 대신할 수는 없고 두유는 간식으로 해주시고 우유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영유아들에게 절대로 그 두유를 우유 대신해서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달달해서 잘 먹거든요. 맞아요. 보면. 네. 근데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두유를 우유 대체 식품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우유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먹는 게 적당한지 궁금하고요. 저희 같이 이제 뭐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먹으면 좋은가요? 우유는 보통 가장 큰 영양 공급원이라고 따지면 칼슘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국민 건강 영양 섭취 그 수준에서 보면요, 단백질이나 지방 모든 면이 다 그 권장량보다 높아져 있는데 칼슘만 부족해져 있어요. 네. 그 섭취 권장량보다 적게 먹는데요. 특히 칼슘이 많이 필요한 10대 또 40대 이후 골다공증이 많이 일어난 연령에서는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섭취한 정도를 봐서도요, 10대인 경우 가장 섭취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권장량보다 한 60% 정도밖에 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10대인 경우에는
대개 남학생인 경우에는 900mg, 여학생인 경우는 800mg이 필요한 칼슘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우유라고 하면 1cc에 한 1mg 정도 들어있어요. 네. 200cc를 먹으면 200mg 정도가 들어오는데 대개 3잔 정도는 먹어서 900mg의 반수 이상은 우유로 보충해주는 게 다른 보충해줄 게 그렇게 양질의 칼슘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대 때. 네, 네. 예. 800이나 900이면은 우리 그 잔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800이나 900을 전적으로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 한 500에서 600 정도로 우유를 먹는다면 네. 200cc 한 잔으로 따졌을 때 2잔에서 3잔, 세 잔. 2잔에서 2컵에서 3잔 3컵 정도 되고요. 네. 다른 연령층은 1컵에서 2컵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대가 지나서 폐경기가 가까워지고 예. 남성분들도 요새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칼슘 섭취가 부족해지고 운동도 잘 안 하고요. 또 짜게 드시고 또 요즘 얼마 전에 나왔는데 노인층에서 골다공증이 많아진 이유가 카페인 섭취 과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카페인 섭취가 많으면 칼슘을 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층, 특히 50대 전후에서는 칼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도 우유를 2잔에서 3잔 정도는 섭취하셔야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10대와 40대 얘기해 주셨는데 20, 30대 여성들 가운데는 우유가 살이 찐다라고 해서 안 먹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다이어트 때문에 살이 네. 찌나요? 실제로는 우유에 유지방도 있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오히려? 네. 예. 우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우유에 있는 칼슘이 혈중 칼슘 그 농도를 높여주면 오히려 지방 분해가 더 일어나게 되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제일 부족해지는 게 뭐냐면 단백질 섭취예요. 예. 그래서 얼굴이 퀭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고요. 이 점에서는 우유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래서 네. 우유 한 잔만 먹어도 뭐 스낵이나 빵을 먹었을 때보다 오랫동안 허기가 덜 지기 때문에 군것질을 안 할 수 다이어트에 있군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네. 10대와 40대 이상이 특히 우유 섭취가 필요하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10대 잘하는 애들만 많이 먹으면 아, 된다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40대 이상도 많이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정말 완전 식품이라는 말이 꽉 맞는 우유인데요. 예. 네. 왠지 우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당장 몇 잔 먹고 싶네요. 네, 우유 마시고 싶네요, 정말. 네, 오늘 자세한 정보 알려주신 조혜경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